저는 이만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죠. 평생을 마을버스 운전대만 붙잡고 살았어요. 45년간 똑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버스 시동을 걸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어요. 차고에 세워둔 낡은 버스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요. 며느리 지은이와 손자 준이가 가끔 내려오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할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며느리가 와서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정년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손자 준이가 학원비며 학용품비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통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어머, 이만수 어르신. 요즘 계좌에 큰돈이 들어오시네요. 그 말을 듣고 통장을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본 적 없는 큰돈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누가 이런 큰돈을 제 계좌로 보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없고 그냥 송금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나 보니 한 달 전이에요. 정확히 제가 정년퇴직한 다음 주였습니다. 직원님,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송금인 정보가 없어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한테 이런 큰돈을 보냈을까요? 혹시 잘못 입금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이죠.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큰돈이 생기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은이가 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이럴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그 통장 생각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잠깐 나와봐라. 네, 아버님.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너희가 쓰라고. 지은이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버님, 이게 얼마예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주세요? 그냥 가져가라. 준이 학원비도 들고 너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하지만 이건 너무. 됐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걱정 말고 써.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통장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꼭 소중하게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날 밤 지은이와 준이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빈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 돈 생각만 났어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혹시 제가 버스 운전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잊고 있던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꿈에서 아내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보, 조심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내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남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혹시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하얘졌더라고요. 이제 진짜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5시인데 누가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아버님, 저 지은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주신 통장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괜찮은 돈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역시 지은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모양이에요. 걱정 말어라.
괜찮은 돈이야.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혹시 어디서? 됐어. 걱정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은이도 의심하는데 정말 괜찮은 돈일까요? 차고로 나가서 낡은 버스를 봤어요. 20년 넘게 탄 버스인데 아직도 튼튼하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시동을 걸고 첫 차를 운행할 시간이에요. 도대체 누가 보낸 돈일까?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울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돈이 아들 민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큰 회사에 다니니까요. 하지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그랬어요.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결국 그날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왜 제 계좌로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장마철이라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적적했습니다. 저는 아들 민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내가 그 방을 그대로 두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예전 그대로예요. 책상 위에는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일기장과 학용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지은이가 뭔가 찾았나 싶어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는데 처음 보는 거였어요. 언제 아들이 이런 걸 써놨을까요? 수첩을 펼쳐봤더니 아들의 글씨가 나왔어요. 성인이 된 후의 글씨였죠.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아들이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송하다는 건가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계속 읽어나갔어요. 창고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이 일이 밝혀지면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창고? 무슨 창고를 말하는 건가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물류회사니까 창고야 당연히 있겠지만 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가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형수 전무가 저를 계속 압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입을 열 수 없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형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이 회사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비 오는 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아들이 이런 걱정을 혼자서 했을까요? 저한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지은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제가 남편 회사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응? 이상한 점이 많아요. 남편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들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들 민호는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에 회사 근처에서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이 났었고요. 무슨 이상한 점이? 남편이 그날 밤 왜 회사에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남편 책상 정리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정리했대? 그것도 모르겠대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했다고만 하고요. 저는 방금 본 수첩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요. 지은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남편이 죽기 전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건 아닐까요? 지은아, 너 혹시 남편이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아? 글쎄요.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첩 내용을 말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버님, 저 남편 회사에서 일해보려고 해요. 뭐?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서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냥 계약직 사무보조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조심해라. 혹시 모르니까.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들의 수첩, 그리고 며느리가 느끼는 의심.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읽어봤어요. 아들이 마지막에 쓴 글귀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 실망시킨다는 건가요? 아들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들 생각만 났어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서 버스 운전하는 흉내를 내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모습, 그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차고로 나갔어요. 낡은 버스에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그 5천만 원과 아들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시기가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제 계좌로 큰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진실을 찾아야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며칠 후 며느리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회사에 들어갔어요. 벌써? 네. 계약직 사무보조로 채용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을 직접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히 위험한 일에 며느리를 보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해라.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와. 네, 걱정 마세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지은이로부터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큰일이에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더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고 말해봐라. 남편이 일했던 곳을 찾았어요. 창고예요. 아들의 수첩에도 창고 얘기가 나왔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창고? 회사 뒤편에 있는 큰 창고인데요.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열려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상해요. 물류 창고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데? 일반적인 물건들이 아니라 특이한 상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창고 안에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바로 그 창고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사무실은 봤어?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컴퓨터랑 서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 사무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형수 전무래요. 이형수. 아들 수첩에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형수가 어떤 사람이야? 회사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장님보다도 더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이형수 전무 눈치를 본대요. 저는 아들의 수첩을 떠올렸어요. 이형수 전무가 저를 계속 압박합니다라는 내용을요. 지은아, 이형수가 너를 의심하지는 않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새로 온 계약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뭔데?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뭘? 이민호 씨 아내냐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가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들켜버린 건가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50 정도. 눈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혹시 이형수 아니야? 아니에요. 이형수는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왜 아들의 아내인지 확인했을까요? 지은아, 이제 그만 나와라. 위험할 것 같아.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요. 됐어. 혹시 모르니까 그만둬.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조심하고 매일 연락해. 네. 지은이가 돌아간 후에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걱정만 되었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다음 날 오후에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대박이에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데? 창고 열쇠를 구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모든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친해져서 잠깐 빌렸어요. 혼자 들어간다고? 네. 지금 야간 근무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금방 나올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다니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뭔데? 진정하고 말해봐. 창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남편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무슨 서류? 남편이 회사 비리를 신고하려고 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가 또 있어? 비디오 파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촬영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데? 이형수 전무가 남편을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남편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이형수가 막으려고 협박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까지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아들이 정말로 회사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였나요? 그 비디오 가져왔어? 네. USB에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빨리 집에 와라. 위험해.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협박을 받았다고요? 그럼 아들의 죽음이 정말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시간 후에 지은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봐요. 지은이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생 버튼을 누르니 화면에 아들 민호가 나타났어요. 몇 달 전의 모습이었죠. 그리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이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하하, 그럼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를 보니 지은이가 말했던 대로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예요. 당신 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고 아내와 아이는 서울에 있고 뭔가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이형수 전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입을 닥치고 있으면 당신 가족들은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죠. 이형수가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죠? 당신 아버지 명의로 들어갈 돈이에요.
5천만 원. 입막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 바로 이것이었나요? 아들이 봉투를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더러운 돈 받을 수 없어요. 받기 싫으면 말고요. 하지만 입은 닥치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동영상이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정말로 입막음비였다니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민호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아버님 통장으로 넣었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형수가 아들 몰래 넣은 건가요? 지은아, 회사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던 거야? 서류를 봤는데 가짜 물건들을 진짜처럼 속여서 팔고 있었어요. 그 창고가 바로 가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던 거죠. 얼마나 큰 규모인데? 몇십억 원 규모예요. 정말 큰 사기극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 비리를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형수가 협박한 거였고요. 그럼 민호 사고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형수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우선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봐야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형수 같은 놈이라면 경찰에도 뒷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지은아, 너는 이제 그 회사 그만둬라. 왜요? 위험해. 벌써 의심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지은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사표 내고 나올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들 생각만 났어요. 그 착한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뒤져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예전 사진들을 찾고 있었어요. 이형수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저와 버스회사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사진이었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형수. 바로 그놈이었어요. 예전에 버스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억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이형수는 버스 정비사였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죠.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자주 났었어요. 그때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이형수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을 제가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이형수가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굶게 될 거라면서요.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에 넘어가서 책임을 대신 졌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형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형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형수는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다른 버스회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형수 그놈이 결국 성공해서 큰 회사의 전무가 된 거였군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고요. 설마 이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저는 급히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민호가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네. 이력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면접 제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형수 그놈이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회사로 끌어들인 거였군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어제 회사에 사표 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게.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오랜만에 낡은 버스에 시동을 걸었어요.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죠. 운전하면서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형수 그놈이 왜 제 아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간 걸까요? 복수를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이형수와의 과거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버스회사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럼 이형수가 일부러 남편을 회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왜요? 무슨 목적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야. 지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혹시 이형수가 남편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용해서? 비리를 들키면 남편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예전에 아버님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이형수는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비리를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하니까 당황한 거겠네. 맞아요. 그래서 협박을 했던 거고요. 그럼 민호 사고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어떻게? 이형수의 과거를 파헤쳐 봐야 해요. 그리고 회사 비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내야 하고요.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위험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요. 며느리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민호를 위해서. 그날 밤 지은이네에서 묵었어요. 오랜만에 손자 준이와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준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에 가면 언제 돌아와요?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준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준이를 재우고 나서 다시 나왔어요. 아버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뭘? 이형수와 그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선 이형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도 더 필요하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네. 같이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20여 년 전에 저를 배신했던 이형수가 이제 제 아들까지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아들아,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이형수 회사 주변을 정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낡은 버스를 몰고 지은이와 함께 회사 앞으로 갔어요.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니 꽤 큰 회사더라고요. 저기가 창고예요. 지은이가 건물 뒤편을 가리켰어요. 확실히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과는 다른 큰 창고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 아니에요. 특정 사람들만 출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지켜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트럭들이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만 출입하더라고요. 뭔가 숨길 일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하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익숙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저 차 탄 사람이 이형수예요. 지은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이형수를 보니 과거의 분노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를 배신하고 제 아들까지 해를 끼친 놈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차에서 내리려고 했나 봅니다.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요. 이형수가 창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보통 얼마나 있어?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요. 우리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이형수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게 뭘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이형수가 차에 타고 회사를 나가자 우리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어요. 알겠어.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형수의 차를 따라갔어요. 버스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추격은 자신 있었습니다. 이형수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카페로 갔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기서 기다려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보는 거니까요. 지은이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0분 후에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땠어? 대박이에요. 이형수가 회사 사장과 만났어요. 회사 사장? 네.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돈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얘기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 얘기가? 네. 이민호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뭔데? 사장이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계획?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시 회사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창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창고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경비가 삼엄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은아, 너 청소하는 아주머니랑 친하다고 했지? 네. 그분한테 부탁해 볼까? 청소하는 척하면서 창고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지은이. 네, 안녕하세요. 한참 얘기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뭐래? 내일 밤에 도와주신대요. 야간 청소할 때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네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 네. 남편 일로 고생하는 걸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다음 날 밤, 우리는 약속대로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도와드려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는 쉽게 창고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1시간 후에 나와야 해요. 네, 알겠어요. 창고 안은 지은이가 말한 대로 일반적인 물류 창고와는 달랐어요. 상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사무실이에요. 지은이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사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 파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계 장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두 개의 장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식 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 장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이중 장부네. 맞아요. 실제 수익과 신고한 수익이 완전히 달라요. 비밀 장부를 보니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사기야. 그때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우리는 급히 증거 사진을 찍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창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이형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상자들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이형수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갔나? 다행히 우리가 숨은 걸 발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이형수가 나갔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휴, 정말 위험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집으로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이중장부의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지은아, 민호 사고에 대한 증거도 더 찾아야 해. 어떤 증거요? 이형수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거 말이야. 지금까지는 회사 비리와 협박 동영상만 있잖아. 맞아요. 사고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야? 지은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큰일이에요. 뭔데? 방금 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창고에 들어간 걸 의심하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보안 카메라에 찍혔나 봐요. 아주머니도 경고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형수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면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거든요. 지은아,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형수 같은 놈이라면 경찰에게도 뒷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형사가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네. 회사 비리와 협박 영상, 그리고 이중장부 사진까지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미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회사 측 진술도 들어봐야 하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너무 소극적이야. 혹시 이형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없는 택배였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배송해달라고 해서. 택배를 받고 열어보니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만수 씨께.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입니다. 민호 씨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사고 당일 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뒤로 다른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이형수였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충분했어요. 이형수가 아들을 뒤쫓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급히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큰일이야.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뭐요? 사고 당일 밤 영상이야. 이형수가 민호를 따라간 증거가 있어. 정말요? 응. 지금 당장 와봐. 1시간 후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함께 영상을 보니 지은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보낸 거지? 회사 내부에 누군가인 것 같아요. 양심적인 직원이 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건 이형수도 알고 있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지은아,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형수가 보낸 사람들일까요? 다행히 1시간 정도 지나서 차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뭐요?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저희 집 앞에도 이상한 차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렇구나. 이형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 해. 그리고 이 증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를 찾아서 제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그 USB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편지에 연락처도 없고, 다른 회사 직원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떻게 찾죠? 민호와 친했던 동료들을 찾아보자. 지은이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회사 동료들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조심스럽게 해야 해. 혹시 이형수 편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민호와 가장 친했다는 동료 한 명에게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이세요? 지은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민호 아내 지은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 얘기하더니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뭐래?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당연하지. 회사 일인데. 다음 날 우리는 그 김 과장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형 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요? 민호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회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뭔가요?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형수 전무가 자꾸 압박한다고도 하고. 역시 아들이 동료에게도 고민을 털어놨었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왜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무서웠거든요. 이형수 전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그 USB 김 과장님이 보내신 건가요? 김 과장이 깜짝 놀라더니 주변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편지 내용으로 짐작했어요. 네, 제가 보냈어요. 민호 형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형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도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왔거든요. 제거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혀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직접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죠. 혹시 사고 당일 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민호 형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아마 아들이 최종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형수가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김 과장님, 혹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민호 형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 회사 개인 사물함에 숨겨뒀다고 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김 과장과 헤어진 후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은아, 민호 사물함에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이미 회사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지은이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님, 김 과장님께 부탁해 볼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김 과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민호 형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이틀 후 김 과장이 연락을 줬어요. 자료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급히 김 과장을 만났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 형이 수집한 모든 증거예요. 자료 안에는 회사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중장부는 물론이고 가짜 상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조직까지요. 이 조직이 뭐예요? 불법 수입업체예요.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들여와서 진짜처럼 속여 파는 거죠. 규모가 얼마나 돼요? 수백억 원 규모예요. 이제 왜 이형수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회사 사장과 이형수의 관계예요. 서류를 보니 사장과 이형수가 사실은 친척 관계였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사장도 공범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요? 돈을 나누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형수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은이가 어제 카페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어제 둘이 만나서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는데 무슨 계획일까요?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 이 사업을 정리하고 도망가려는 계획일 거예요. 도망가요? 네. 민호 형 때문에 위험해졌으니까요. 그럼 이놈들이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쯤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으론 힘들지 않을까? 그때 김 과장이 제안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들도 설득해 볼게요.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다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제 낡은 버스의 타이어가 모두 칼로 찢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버스 앞 유리창에는 협박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구나 싶었습니다. 급히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협박을 받았어. 뭐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은이도 놀랐어요. 저희 집 앞에도 이상한 차가 계속 서 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오늘 당장 언론에 제보하자. 그날 아침 우리는 큰 일간지 기자를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기자가 자료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언제쯤 기사가 나올까요? 내일 아침 일면에 실을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특종이에요. 하지만 기자가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신변의 위협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어젯밤에 협박을 받았어요.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우리는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집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모텔에서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큰일이에요. 왜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형수가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창고도 비우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놈들이 정말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이형수가 내일 아침 해외로 떠날 계획이래요. 정말요? 네. 회사 사람들한테 갑자기 출장 간다고 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은아, 어떻게 하지? 일단 기사가 나오길 기다려봐요. 그리고 경찰에도 다시 연락해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과연 제대로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새벽 5시
드디어 신문이 나왔어요. 일면 머리 기사로 우리가 제보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대기업 물류회사 수백억 원 사기 적발. 기사를 읽어보니 모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형수와 사장의 비리,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이제 이형수가 어떻게 나올까? 그때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 봤어요. 대박이에요. 회사는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이형수는요? 못 찾겠어요. 어젯밤에 사라졌나 봐요. 역시 도망간 건가요? 하지만 오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공항에서 체포되었어요. 기자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말요? 네. 이형수와 사장 모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이형수와 사장이 체포된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수사 담당 형사가 감탄했어요. 처음에 우리를 대충 대했던 그 형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실은 그때 담당 형사가 이형수에게 돈을 받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 형사도 조사받고 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형수가 경찰까지 매수했던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했다면 아드님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만약 경찰이 제대로 했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버님, 큰일이에요. 지은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뭔데? 이형수가 자백했어요. 뭘? 남편 사고에 대해서요. 정말로 고의였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남편이 그날 밤 회사에서 최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형수가 막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이 도망쳤는데 이형수가 차로 뒤쫓아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속 말해봐. 고의로 추돌했대요. 그리고 현장을 조작해서 단순 사고로 만들었고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형수 그놈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감도 들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아버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또? 사장도 배신당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실 이형수가 사장을 속이고 있었어요. 회사 돈을 혼자서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사장은 이형수와 함께 비리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형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는 몰랐대요. 그럼 사장도 피해자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건 맞으니까 처벌은 받을 거예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장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형수에게 속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형수가 자백했을까? 사장이 모든 걸 이형수 탓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서로 물고 뜯는구나. 맞아요. 이제 둘 다 끝이에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지은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이형수를 다시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후배였는데 결국 제 아들을 죽인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만수 씨,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나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함께 버스회사에서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20여 년 전의 일을 증언했어요. 이형수가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간 일,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잃었던 일을요. 그럼 피고인이 고인에게 접근한 것도 복수의 목적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수를 바라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에요. 지은이의 증언 차례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많이 괴로워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특히 이형수 피고인에게 계속 협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협박이었나요?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리 신고를 망설였던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형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 나타난 건 또 다른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이것은 사고 현장 근처의 편의점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 민호의 차가 지나가고 잠시 후 이형수의 차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형수의 차가 속도를 높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추돌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어보니 이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민호가 회사 비리를 신고하려고 하니까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서 그래서 고의로 추돌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재판 결과 이형수는 살인죄와 사기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사장은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이제 끝났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정말로 끝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 있잖아요. 아버지께 죄송합니다라는. 그게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남편이 회사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형수가 아버님 과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아버님이 자기를 도와줬는지, 그래서 아버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뭐? 그래서 남편을 고용할 때 아버님 아들이라는 걸 강조했대요. 내 아버지가 내 은인이니까 너를 특별히 돌봐주겠다면서. 정말 악독한 놈이었어요. 은혜를 빌미로 아들을 이용한 거였군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이형수를 믿었던 거예요. 아버님의 옛 동료니까요. 그런데 왜 죄송하다고 했을까? 결국 아버님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니야. 민호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이형수 그놈 때문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예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아들이 남긴 수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언론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이형수의 비리 규모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였어요. 수백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규모래요. 지은이가 신문을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이형수가 다른 회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대요. 정말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우리 아들이 그런 큰 비리를 혼자서 밝혀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을까요? 민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네요. 그래. 우리 아들이 영웅이야.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아들 덕분에 큰 범죄가 밝혀진 거였어요. 몇 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배상금을 주겠대요. 배상금? 남편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사과하면서 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회사 때문에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10억 원이요. 큰 돈이었지만 아들 목숨과 바꿀 수는 없죠. 받아야 할까요? 받자. 준이 앞으로 교육비로 쓰고.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 그리고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은아,
처음에 내 통장에 들어온 그 5천만 원은 누가 넣은 거지? 아, 그거요? 그것도 알아냈어요. 누가? 이형수 회계 담당자가 넣었대요. 이형수 지시로요. 왜? 아버님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요. 혹시 남편 죽음을 의심하면 이형수가 은혜를 갚으려고 돈을 보낸 거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놈이었어요. 저를 속이려고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거군요. 그 돈도 돌려줘야겠네. 이미 돌려줬어요. 검찰에서 증거품으로 압수해 갔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아들 민호의 무덤을 찾았어요. 지은이와 손자 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준이가 아빠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 준아.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민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결국 해냈다. 너를 괴롭힌 놈들을 다 잡았어.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마음 놓고 쉬세요. 우리가 잘 살아갈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다시 버스 운전을 해볼까? 아직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직 건강하거든. 사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이 너는? 저요? 준이 키우면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이제 배상금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걱정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불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 남편한테 훈장이 나온대요. 훈장? 네.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에서 추서한다고 하네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인정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해요. 어느 학교? 남편이 다닌 대학교요. 정의로운 동문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죽어서야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훈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저와 지은이 그리고 준이가 참석했습니다. 고 이민호 씨는 회사 비리를 신고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 거대한 범죄 조직이 밝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분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리며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훈장을 받았어요. 무거운 훈장이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대단해요. 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훈장을 아들 방에 놨어요.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며칠 후 김 과장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와.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김 과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새 사장이 와서 모든 걸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민호 형을 기리는 상을 만들었어요. 매년 정직한 직원에게 주는 상이요. 정말? 네. 이민호 정의상이라고 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버스 운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이만수 기사님, 신문에 나온 그분 맞죠? 젊은 동료가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줘요. 기분이 이상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운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요? 사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들이 없다는 슬픔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은 없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 지은이와 손자 준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커서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준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아들 무덤을 찾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 닮아서 정의감이 강해요. 준이가 아빠 무덤에 그림을 그려서 놓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랑 함께 있어요. 준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뭘? 아버님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함께 한 거지. 그래도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지은이에게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거든요. 지은아, 고맙다. 너 덕분에 민호 원수를 갚았어.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준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제가 잘 키울게요. 나도 도울게.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준이의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아들의 원수도 갚고 진실도 밝혀내고 가족의 명예도 회복했어요. 물론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슬픔은 평생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호야, 이제 마음 놓고 쉬어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창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 중에 하나가 아들인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들 없는 삶이지만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들을 기억하면서요. 저는 이만수입니다. 한때 평범한 버스기사였지만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한 아버지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